내가 처음 그 노인을 봤을 때 나는 택배기사인 줄 알았다. 제삿날은 늘 정신이 없었다. 상 차려야지, 전 부쳐야지, 과일 깎아야지,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지. 남편은 느릿느릿 돕는 척만 하지. 애들은 배고프다고 하고 그 와중에 초인종까지 올렸다.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중얼거렸다. 이 시간에 또 누구야? 문을 열었는데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. 수염은 며칠 안 깎은 것처럼 거칠었고 눈은 이상하게 깊었다. 나를 빤히 보더니 첫마디를 이렇게 했다. 여기 아직도 제사 지내나. 순간 기분이 나빴다. 남의 집 제삿날에 와서 할 말인가? 나는 딱딱하게 말했다. 누구세요? 노인은 대답 대신 집 안쪽을 한번 들여다봤다. 그리고 낮게 웃었다.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. 안 늦었네. 내 자리도 있겠구만. 나는 문을 반쯤 닫았다.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. 지금 바빠서요. 그때 노인이 말했다. 실수한 건 너희지. 내 장례를 2번이나 치렀잖아.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등줄기가 차가워졌다.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다. 그런데도 이상하게 집안에서 누군가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았다.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.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노인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.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. 내가 누구인지. 마침 그때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다. 누구야? 그 말을 하며 현관 쪽으로 오다가 노인을 본 순간 그대로 굳었다. 남편 입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. 아버지. 나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다. 시어머니도 뒤에서 나왔다. 왜 그렇게 시끄? 말끝이 끊겼다.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. 그 얼굴은 놀람이 아니었다. 유령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다. 노인은 신발도 벗지 않고 한 발 안으로 들이밀었다. 그리고 말했다. 내 제사상 차려놓고들 잘 살았나 보네.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죽었다. 아이들은 상황을 몰라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었다.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. 방으로 들어가. 내 목소리가 떨려서 아이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다.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. 남편은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.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세웠다. 노인은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.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.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제사상을 보더니 허탈하게 웃었다. 사진은 잘 나왔네. 살아생전엔 저런 사진 한 장 안 찍어주더니. 나는 그제야 정신을 붙잡고 물었다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분명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. 유골함도 있었잖아요. 노인은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. 그래, 나도 그게 궁금해서 왔다. 내가 안 죽었는데 대체 누구를 묻었나 싶어서.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. 당신 왜 왔어? 왜 이제 와? 노인은 피식 웃었다. 왜냐고. 내가 살아있으니까 왔지.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. 아버지, 진짜 아버지예요? 노인은 남편을 오래 봤다. 그리고 말했다. 네가 7살 때 우물에 빠질 뻔한 거 내가 건졌다. 중학교 입학식 날 네가 운동화 끈 풀려서 넘어졌는데 창피하다고 집에 안 간다고 버틴 것도 안다. 그날 네 엄마가 널 한 대 때렸고 내가 밤에 몰래 통닭 사왔지. 남편 눈이 흔들렸다. 그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억 같았다. 남편은 털썩 주저앉았다. 아버지 맞네?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. 시아버지는 분명 죽었다고 했다. 남편이 20살도 되기 전에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고 시신은 못 찾았지만 유류품이 나와서 사망 처리됐다고 들었다. 시어머니는 몇 년 동안 검은 옷만 입고 살았고
시댁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숨을 죽였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서 있었다.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. 시어머니 눈에는 놀람보다 공포와 분노가 더 많았다. 그 모습이 더 이상했다. 보통은 살아 돌아온 남편을 보면 울어야 하지 않나.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다. 오히려 들켜버린 사람 같았다. 노인은 제사상 앞에 앉았다. 그리고 술잔을 들더니 냄새를 맡았다. 좋은 술 쓰네. 내 살아있을 땐 이렇게 좋은 술 안 주더니. 시어머니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말했다. 그만해. 애들 앞에서 그만하라고. 노인은 술잔을 내려놓았다. 애들 앞에서 거짓말한 게 누군데?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확신했다. 이 집은 20년 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. 그리고 오늘 그게 터지는 거였다.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. 아버지,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? 노인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. 창밖만 봤다. 해는 거의 져가고 있었고 거실 불빛만 더 밝아졌다. 감옥에 있었다. 그 한마디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. 남편도 말을 잃었다.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.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표정이었다.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. 배에 사고 난 거 아니었다. 같이 일하던 사람이 죽었고 나는 살았다. 근데 내가 바로 집에 못 온 이유가 있었다. 그날 배에 실린 짐이 문제였다. 밀수였어.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. 뭐라고요? 노인은 남편을 보며 말했다. 내가 한 게 아니다. 나는 그냥 사람 따라간 거였지. 근데 뒤집어 씌워졌다. 그때 네 엄마가 알았어.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. 시어머니는 끝까지 눈을 들지 않았다. 노인이 말했다.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믿고 배에 올랐다. 그리고 잡혀갔다. 형이 길었다. 중간에 편지도 보냈다. 몇 번이나.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돌았다. 엄마.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다. 그러다 갑자기 소리쳤다. 그 편지 봐서 뭐해.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. 빚쟁이들이 문 두드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애는 학교도 못 가게 생겼는데. 노인은 냉정하게 말했다. 그래서 나를 죽여버렸나.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렸다. 죽여버렸다. 시어머니가 남편을 사망 처리했다는 뜻이었다. 살아있는 사람을.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. 당신 돌아온다고 우리 삶이 나아졌을 것 같아? 감옥 간 남편 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 바에 차라리 사고로 죽은 남편이 낫다고 생각했다. 애한테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.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엄마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다.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알았다.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충격보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충격이 더 큰 거였다. 그럼 유골함은 뭐야? 남편이 물었다. 누구였는데?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. 노인이 말했다. 같이 사고 난 사람 거였겠지. 이름 모를 누군가. 죽은 사람은 진짜 죽었는데 나는 산채로 죽은 사람이 됐다. 그 말이 너무 서늘했다.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집안의 지난 20년이 전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깨달았다. 사망신고, 제사, 유골함, 사진, 슬픔까지 전부.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다.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섰다. 엄마, 나한테 왜 말 안 했어?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. 너라도 살아야 했어. 아버지 죄인 만들고 싶지 않았어.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. 남편은 물었다. 그래서 아버지를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야?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.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. 그날 제사는 엉망이 됐다. 향도도 다 못 피웠고 상은 그대로 식어갔다. 아이들은 방문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만 냈다. 나는 한 사람씩 무너지는 걸 그 자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. 그날 밤
노인은 우리 집에서 잤다. 정확히는 거실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누웠다. 남편은 침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.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했다.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. 괜찮아? 남편은 헛웃음을 쳤다. 괜찮아 보이냐?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. 새벽 2시쯤 나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노인을 봤다.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다.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은 사진 속 시아버지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.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기보다 너무 늦게 돌아온 사람 같았다. 노인이 먼저 말했다. 너는 나 원망스럽지. 나는 솔직히 말했다.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은 누구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. 그게 맞다. 쉽게 이해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.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. 편지는 정말 보내셨어요? 노인은 말했다. 보냈지. 처음엔 답도 왔다. 기다리겠다고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끊겼다. 나는 나와서 집에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. 나는 숨을 삼켰다. 그럼 왜 바로 안 오셨어요? 노인은 한참 있다가 말했다. 겁이 났다. 나 때문에 이미 다 새로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또 망가질까 봐. 근데 해마다 제삿날이 되면 미칠 것 같더라. 살아있는 내가 내 사진 앞에 절 받는다는 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쳤다.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삶. 나는 상상도 못했다.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로 만났다. 둘이 방 안에서 오래 얘기했다. 문이 닫혀 있었지만 가끔 높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.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. 네가 그때 알았으면 네 인생도 끝났어. 그건 내가 정할 일이었지. 그 대화가 들릴 때마다 나는 거실에서 꼼짝도 못했다. 이 집의 진실은 이제야 드러났지만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거였다.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했다. 작은 아이가 내게 물었다. 엄마, 그럼 할아버지 제사 지낸 건 다 거짓이야? 나는 한참 고민하다 말했다. 거짓으로 시작했어도 그동안 슬퍼한 마음까지 가짜는 아니야. 아이가 다시 물었다. 그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?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. 그 질문이 제일 어려웠다.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단순했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걸 용서하는 것 같았다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.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큰 거짓말을 하기도 해. 근데 무섭다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야.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. 나는 엄마가 불쌍했거든. 혼자 나 키우고 온갖 일 다 하고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우니까. 근데 그 울음도 절반은 거짓이었다는 거잖아. 나는 남편 어깨를 잡아줬다. 남편은 울지 않았지만 눈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. 며칠 뒤 노인은 자기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.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다. 남편이 물었다. 어디 가시게요?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. 죽은 사람이 오래 머물면 산 사람들 불편하지.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크게 말했다. 그렇게 또 가시면 어떡해요? 노인은 남편을 봤다. 그 눈빛이 참 복잡했다. 미안함, 그리움, 체념이 다 섞여 있었다. 나는 이미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이 늦었다.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. 늦었어도 살아계시잖아요. 살아계시면 된 거 아니에요.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. 살아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. 없던 시간이 없어지진 않잖아.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건 죽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. 잃어버린 20년은 누구도 돌려줄 수 없었다. 결국 노인은 근처 허름한 여관에 머물렀다. 남편은 퇴근 후마다 찾아갔다. 같이 밥을 먹고
조용히 얘기하고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왔다. 남편 얼굴이 점점 달라졌다. 더 지쳐 보였고 더 늙어 보였다.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물었다. 내가 엄마를 미워해도 될까?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. 남편은 다시 말했다.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엄마 얼굴이 먼저 떠올라.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한 사람으로. 나는 그제야 말했다. 미워해도 돼. 근데 미워하는 걸로 내가 무너지면 안 돼.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.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다.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. 그게 제일 무서워. 나는 엄마가 준 이야기 안에서만 살았어.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. 누군가의 거짓말 안에서 살아온 인생. 그건 죽은 사람만큼이나 불쌍했다. 몇 주 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. 큰 병은 아니었지만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. 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가 보였다. 남편이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고 했다. 나는 너 살리려고 그런 거야. 남편은 돌아와 나에게 말했다. 엄마는 끝까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. 사람은 자기가 견딘 고생을 이유로 다른 사람 인생까지 결정해도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.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.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. 그날 밤 노인이 우리 집에 다시 왔다. 병원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려고 왔다고 했다. 남편은 망설이다가 말했다. 하실래요?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다. 그러다 조용히 웃었다. 살아 돌아온 남편을 보면 반가워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날 보면 더 아플 거다. 남편이 말했다. 그래도 가주세요. 이제는 숨기지 말고 끝내야 하잖아요. 결국 셋이 병원에 갔다.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.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났다. 그러다 아주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. 누구 울음인지 알 수 없었다. 시어머니인지 노인인지 남편인지 아마 셋 다였을지도 모른다. 병실에서 나와 남편은 말했다. 엄마가 미안하대. 그 말을 하면서도 남편 얼굴은 편하지 않았다. 나는 물었다. 너는 받아들였어?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. 모르겠어.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2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. 맞는 말이었다. 사과는 필요하지만 사과가 시간을 돌리진 못한다. 그 뒤로 우리 집 제사는 달라졌다. 사진을 치웠다. 유골함도 더는 올리지 않았다. 대신 살아있는 사람끼리 밥을 먹었다. 처음엔 어색했다. 누구도 먼저 말을 못했다. 노인은 아직도 말수가 적다.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. 남편은 둘 사이에서 여전히 힘들어한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.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. 나는 가끔 생각한다.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일까? 재앙일까? 예전엔 답을 못했다. 지금도 완전히는 모르겠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. 이 가족을 가장 오래 괴롭힌 건 죽음이 아니었다. 숨긴 진실이었다.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거짓 위에서 울고 절하고 세월을 보낸 일. 그게 이 집을 가장 깊게 망가뜨렸다. 그래서 나는 이제 안다. 진실은 늦게 와도 아프고 오지 않아도 사람을 망친다. 결국 언젠가는 문을 두드린다. 제삿날 저녁 낡은 점퍼를 입고 내가 왜 죽어? 그렇게 말하면서